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동명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직접 한국에서 만나 뵙고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아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집중을 시키고 그분들 모두에게 도움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꿈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에 저와 그리고 기존에 국내에서 혹은 해외를 무대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고 고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오늘 100명의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100명 중에는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으로 조그만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조그만한 노점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몇 억 규모의 회사를 창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그리고 아이템과 그리고 다양한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했을 때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살아남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0명 중에 약 70%에서 80% 정도는 3년 안에 문을 닫거나 혹은 업종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100명 중에 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수익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확률은 10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상위 1%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현재 상위 1%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도 그 상위 1%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위 1%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 상위 1%의 확률 싸움으로 지금까지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로 꾸는 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직업 혹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꿈을 다 꾸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 혹은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사업을 시작해서 다양한 꿈을 꾸고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단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앞에서 떠들고 있는 황동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아직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1년 매출이 약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래 크진 않죠. 그리고 직원들을 약 한 5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무역이나 경제 관련 수업을 해주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0대 중반, 후반의 나이에 어떻게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은 금수저시네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았거나 혹은 좋은 환경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원하는 공부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따뜻하게 뒤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왜 사업을 하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에 대학교를 한참 다니던 대학교 3학년 시절 등록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 등록금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약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이셨고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와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등록금을 충당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등록금을 충당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내가 이 조직에서 이 학교에서 이 과에서 상위 1% 안에 들어서 정말 성공을 한다 한들 내 인생은 결국은 월급을 받고 사는 일반 직장인밖에 되지 않을 텐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들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저의 아내 그리고 저희 아기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면 내가 깨치고 내가 뭔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무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무역이라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저희와 일본의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죠. 일본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몰래 가지고 와서 몰래 판매하는 이제 보따리상들이 거의 무역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무역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경영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보따리상들을 보고 막연히 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이제 그게 5년, 10년, 15년이 지나서 밑바닥에서 정말 밑바닥 무역이라고 하는 보따리 무역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무역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에서 회사 설립까지 가서 지금은 어엿한 조그만한 회사의 오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직원들과 자기들을 본인을 관리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덤벼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싸워야 될 시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 그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의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부분들을 간과한 채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공식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공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본 곱하기 노동 곱하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의 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게으르거나 시간 투자를 하지 않거나 자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작은 부를 가지고 가는 게 잔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뭘로 시작을 합니까? 직장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직장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과 노동과 시간에서 직장인들은 무엇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본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은 그 투자한 값어치만큼 수익을 올리는 거죠.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 사장은, 저 회장은 일도 안 하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고 매일 책상에 앉아만 있는데 뭔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 9시간, 8시간, 야근까지 12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월급밖에 주지 않아? 이런 푸념과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고용한 그 오너들은 노동과 시간보다 더 큰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일정 양의 자본도 투자해야 될 것이며 노동도 투자해야 될 것이며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또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리스크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 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뭘까요? 리스크가 적으면 좋겠죠. 자본은 최소한으로 하되 대신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시간을 투자한다? 노동을 투자한다?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24시간을 일할 수 있죠. 그런데 24시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 8시간 정도의 노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노동의 질을 높이는 거죠. 자, 동일한 직장에 다니지만 누구는 연봉을 4천만 원, 5천만 원씩 받고 누구는 연봉을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못 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는 연봉을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연봉을 6천만 원을 받고 7천만 원을 받을까? 자, 그건 왜 차이가 나느냐? 자본과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노동의 질을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본을 투자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차피 자본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성공한 사업자들도 노동력의 질, 남들보다 높은 좋은 아이디어, 남들보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힌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전쟁터를 알아야 된다. 일단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알아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게 자본과 노동과 시간인데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무찌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은 양의 배로도 10배나 많은 왜군들의 배를 격침시켰죠. 그건 왜 격침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아니면 왜군들이 너무 멍청해서?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내가 싸워야 될 지형, 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전장에 맞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전력이라 하더라도 10배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기업들이 아마 많이 나오실 겁니다. 1위는 애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2위는 어디입니까? 사우디 아람코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국영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석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버크셔 해더웨이, 존슨앤존슨. 여기를 딱 보시면 이게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위권 안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부자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보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쭉 보십시오. 기업들의 이름을 보고 그리고 기업들의 국가를 보고 그리고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을 보면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료를 항상 학생들에게도 보여줍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1등이네요. 미국이 돈 많은 기업들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군요. 그렇죠.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미국이 70%를 차지하고 그리고 중국이 20%를 차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개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 이 기업은 기술을 가지고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천연 자원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전 세계 1등이군요. 그리고 중국이 앞지르고 있군요.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눈치채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부터 10위 기업 중에서 약 50% 이상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IT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생겨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의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이런 기업들 모두 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컨텐츠와 그리고 웹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상위권 기업으로 다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짝 생각을 해보실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20년 전 우리가 어릴 때 저도 30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전 세계 1위 기업은 어떤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그리고 PC가 앞에 있다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1990년대, 1980년대 혹은 2000년대 전 세계 1위부터 10위 기업을 쭉 찾아보시면 코카콜라, 그리고 포드, GM, GE,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다 사라졌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내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내가 어떤 컨텐츠로 어떤 아이템으로 도전을 해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본을 투자하든 노동력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처음에는 투자를 열심히 해도 그 산출물, 성과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투입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산출물이 어떻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게 바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왼쪽 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처음에 자본과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를 했을 때 처음에는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투자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정량의 자본과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산출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인류 기업들은 다 어떤 수학 체증의 법칙을 이해한 사업자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전 페이지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삼성이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아쉽죠.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이 저기서 알리바바보다는 위에 올라가줘야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삼성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뉴스를 보면 삼성과 경쟁업체로 거론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애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은 10위권 밖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1위입니다. 우리나라 저희가 뉴스로 듣기로는 삼성과 애플이 항상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애플과 삼성의 차이가 저렇게 클까? 그 차이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학 체증과 수학 체감의 법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이 운영되는 방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뭐 하는 회사라고 계십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앱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애플은 애플 스토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이 처음에 성장하게 됐던 건 뭡니까? MP3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애플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야지만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하지만 이 기업의 차이는 여기서 나게 되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갤럭시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판매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엄청난 많은 판매량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삼성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재화입니다. 그러면 공장 부지를 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노동력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뭘 합니까? 핸드폰을 많이 생산해 내야지만 그 핸드폰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핸드폰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투자해 놓은 공장, 내가 투자해 놓은 인력, 내가 투자해 놓은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청을 주고 있죠.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거의 다 생산을 다 합니다. 애플 공장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애플은 대신 뭘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 어플리케이션과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 규모를 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의 이익률은, 실질적인 이익률은 물건을 직접 사고 판매하는 사업보다는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사고 파는 사업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플과 단순히 핸드폰과 반도체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만 팔고 있는 삼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이 수학 체증과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수익률과 기업의 가치는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수학 체증의 법칙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여기서 바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죠. 자, 보십시오. 구글은 예를 들어 매출이 2배로 성장하고 3배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공장을 더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더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인력을 2배, 3배로 더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늘리면 된다? 서버만 계속 늘려주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여러분들 구글 회사 소속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유튜브 구독자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속 모집만 하더라도 구글의 가치와 구글의 매출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삼성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더 많은 핸드폰을 생산하기 위해선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컨텐츠 기반의 산업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꼭 그쪽 관련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 기반, 컨텐츠 기반,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뭐 스티븐 잡스처럼 컴퓨터에 능하지도 않고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에 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삼성처럼 자본이 많지도 않아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실은 컴맹입니다. 하지만 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 컴맹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너무 큰 기업들 얘기만 했죠. 전 세계 1위부터 10위기업까지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 보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역일 겁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독일에 살고 있는데, 혹은 필리핀에 살고 있고 중국에 살고 있는데, 와, 우리나라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너무나도 풍족한 자원들인데 대한민국에는 많이 없는 물건들이 있어. 대한민국에는 유통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 이런 물건들을 내가 나의 모국 대한민국에 판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한 번쯤은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와, 내가 나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물건들이 부족할까?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유통을 해보고 판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역이든 유통이든 예전처럼 전통적인 무역이나 유통처럼 오프라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롯데와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닙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신경 쓰고 육성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백화점과 마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부산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서로 짓겠다고 경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저녁마다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마트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마트가 없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중소도시들, 소도시들까지도 마트를 다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성장을 시키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넘어들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마트가 몰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마트라고 하는 곳은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마트든 백화점이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이든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직접 사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재고 부담을 안고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런 마트나 백화점들은 어떤 시스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 들어와. 너네들 물건 팔아.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대신 물건 팔아줄게. 그리고 물건이 팔리면 공급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먹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바로 마트입니다. 이 수수료율이 보통은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건을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만원짜리 제품을 마트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판매가 됐다. 그럼 마트에서 얼마를 가져간다? 20%대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올려놓고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저에게는 7,000원 혹은 6,000원 정도의 수익만 돌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인터넷은 어떨까요? 인터넷은 저희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혹은 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유명한 마켓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보다는 마트가 저렴하고 마트보다는 인터넷이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누구나 다 쉽게 정보 검색을 하고 인터넷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면서 비싼 백화점이나 마트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면서 인터넷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반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잡하죠?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통 구조의 흐름입니다. 자,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이 이런 재화가 흐르는 플로우, 유통의 구조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입을 하거나 국내 제조를 하거나 해서 국내에 제일 먼저 딱 도착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이 어디로 간다? 도매상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대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상에게 물건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소매상에게 또 물건이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물건을 산다? 각 소매상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구조다 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전공 시간에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발전되면서 지금은 중간에서 물건을 떼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제조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무역상들이 뭘 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매와 소매라고 하는 이 유통의 구조 자체는 완전히 붕괴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대한민국에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든 하는 이제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바로 무역을 하는 방법과 무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흐름을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뭘 보여드리냐면 피라미드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다단계 사업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가 유통되는 흐름은 이 다단계와 똑같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제일 밑에 돈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누가 돈을 써야지 경기가 살게 되고 그리고 상인들이 돈을 벌고 다시 물건 제조를 하게 되고 그 돈을 또 고용을 해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까요? 돈을 쓰는 첫 번째 주체는 바로 소비자들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이 소비자들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내가 사업을 할 거야. 내가 창업을 할 거야.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돈을 버는 사업을 구상을 할까요? 아마 90% 이상은 이런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는 소매상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통 흐름 구조에서 소비자 바로 위에 있는 단계를 생각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돼야 된다?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이미 붕괴되어 있는 유통 흐름에서 내가 좋은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직접 무역을 하든 직접 제조를 하든 내가 원자가 되어야지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보더라도 유통 구조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일반적인 소매상이 아닌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주고 더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무역업이나 제조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역업과 제조업 그 위에 단계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플랫폼 사업.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옥션, 지마켓, 이베이, 그리고 타오바오, 알리바바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이 전부 다 해당되겠죠. 이런 플랫폼들은 누구? 말 그대로 유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이유가 없겠죠. 그 위에는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뭘까요? 구글, 포털 사이트, 사람들이 물건을 찾든 정보를 찾든 결국은 궁금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고 해소하는 이런 포털 사이트가 전 세계 유통의 지금은 최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각 주체들이 보이시죠? 비즈니스, 컨슈머, 비즈니스, 거버먼트. 말 그대로 기업과 그리고 일반 가게, 소비자들, 그리고 정부가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뭘까요?
B2B라고 하는 겁니다. B2B는 말 그대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뭐가 될까요? 도매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B2C가 있습니다. B2C는 뭘까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비즈니스 투 컨슈머가 되겠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매업,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 그리고 B2G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이건 뭘까요? 기업이 정부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달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B2B2C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B2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해서 중간에 끼어서 기업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B2B2C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셨던 B2C, 기업들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이죠. 대한민국으로 치면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자들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걸 원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도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두는 것보다는 온라인에 진출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과 대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B2B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각 유통상인들,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쫙 뿌려드리면 그분들이 또 열심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다양한 영업 전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건을 수입을 해서 뭘 하고 있다? 직접 기업들에게 납품해주는, 일반 소매상인들에게 납품해주는 도매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매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동대문 의류소매시장, 그리고 남대문 시장, 혹은 화곡동,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 생활용품 시장, 이런 도매 시장들이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이런 도매 시장들도 지금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매 시장 하면 오너클랜과 도매쿡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도매 시장들이 전부 다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서 국가로 이제 납품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조달청이 있지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서로 모여 앉아서 서로 낙찰을 하고 경매를 하고 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사이트가 바로 나라장터라고 하는 곳이죠. 국가종합 전자 조달. 그래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점을 하면 나라에서 새로운 조달 사업이 있다 그러면 공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서로 입찰을 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제시한 기업들이 국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말 그대로 예전처럼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위공무원을 한다든지 내가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국가 간의 나라 간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야, 이거는 그냥 옛날에 쓰던 방식 아니야? 물물 교환하던 시대의 방식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저렴한 걸 원하고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서 지금은 물건을 어떻게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엄청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렇죠.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중고나라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중고나라에는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중고나라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이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처음에는 어떤 걸로 시작을 했다? 중고 제품을 사고 파는 경매를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상당히 핫한 사이트입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깔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왜 1대1 개인 간의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얼굴을 못 보고 택배 거래를 하고 비대면 거래를 하면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당근마켓은 그 부분을 또 해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를 하는 1대1 C2C 거래, 개인 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이 당근마켓이죠. 그래서 이 당근마켓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IT 강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서비스를 하는 창업의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기업과 개인 사이에 끼어 있는 기업의 역할, B2B2C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존과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 어떤 건지 아시나요? 원래 옛날 마트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존과 로켓 배송,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그렇죠. 중간에 기업이 끼는 게 아니고 자리만 마련해주고 물건 배송을 누가 해줍니까?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배송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지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을 거두고 있는 쿠팡도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 판매자들이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쪽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회사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물류 창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자기네들이 일단은 선점해 놓고 난 다음에 물건 배송을 어떻게 해준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마켓플레이스 회사보다는 빠른 배송을 장담할 수 있고 재고 관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뭐 CS, 고객들의 AS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과 개인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B2B2C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또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급변하는 시대에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시대에 결국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가 남들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싸워야 될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전략을 수립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흐름대로만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무역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무역과 비슷한 경제나 경영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혹은 무역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의 흐름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아이템 소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템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고 팔든 무역 거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템 소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수출. 그 나라에서 물건을 수출을 해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제3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상대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뭘 통해야 된다? 운송을 통해서만 국내까지 혹은 국내에서 해외로 물건이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다? 통관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건을 우리나라가 됐든 혹은 그 나라, 다른 나라가 됐든 정상적으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관세청을 통해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물건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물건으로 바뀐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소싱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무역회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예전 방식의 무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소싱했을까요? 자,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코트라라고 하는 무역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들이, 회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 나라에 직접적으로 시장 조사를 나갑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중국과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나라의 회사들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그 나라의 공장을 직접 컨택을 해서 공장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장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박람회입니다. 중국의 뭐 상해라든지 일본의 도쿄라든지 혹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시면 1년에 2번 정도 여러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박람회에서는 그 나라의 중소기업들이나 혹은 공장들이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출시되는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해외 바이어들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국내 내수로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의 MD들도 와서 그 물건들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전 방식으로는 뭐다? 직접 내가 비행기를 타고 돈을 써가고 시간을 써가면서 그 나라에 방문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직접 시장조사하고 소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그 나라의 무역회사 혹은 그 수출을 하는 기업체들이 직접 물건을 수출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가 운송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운송을 해외에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컨테이너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 끝날 때 혹은 뉴스에 꼭 한 번씩은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부산항, 인천항, 그리고 각국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들,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들을 보면서 와, 무역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많은 양을 수출입을 하려고 하면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저렇게 많은 물건을 내가 통관을 시키고 운송을 하고 수출입을 하려고 하면 전문 지식도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또 뭘 생각합니까? 외국어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과 걱정들을 하다 보면 그 누구도 무역에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송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다 그러면 바로 부산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대구 지역에 저희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컨테이너 분량 40피트 정도 사이즈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톤 트럭 정도의 분량의 신발을 제작을 해서 15톤 트럭에 실어서 어떻게 그 대구에 있는 저희 거래처로 물건을 계속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번 주에 물건을 납품을 해드렸는데 어떤 제품 하나가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저희 거래처에서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A라고 하는 디자인의 신발이 지금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 물건만 급하게 빨리 한 10쪽 정도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어. 그럼 제가 그 10쪽의 신발 10개면 한 박스에 다 들어가겠죠? 이 신발도 대구까지 제가 운송을 할 때 15톤 트럭을 불러서 보내줄까요? 아니죠. 그렇죠. 고속버스 화물로 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KTX라고 하는 한국의 고속철도 화물로 실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급하게 제가 직접 차에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배송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운송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람들이 무역을 한다 그러면 뭐만 생각을 한다? 15톤 트럭처럼 컨테이너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꼭 그렇게 컨테이너 단위의 큰 물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들의 모국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뭔가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세요? 아니죠. 뭘 보냅니까? 우체국으로 떼어가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UPS, DHL, 페덱스와 같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소량 경량 화물을 담당하는 운송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본인은 실제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택배로도 받고,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라고 그러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잃어버린 채 컨테이너에 다 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무역이 상당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소량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제 항공 택배나 우체국 EMS 등을 통해서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물건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운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통관. 물건 수입을 하려고 하면 전문 무역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무역을 전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무역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보따리 무역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그냥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할 때 저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무역과 전혀 상관없는 공대생이었고요. 지금은 편입을 하고 중간에 학과를 바꿔서 무역과 경제를 전공했지만 그때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이런 전문적인 통관 업무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긴다? 관세사라고 하는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무조건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관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전혀 몰라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이템 소싱, 수출, 운송, 통관 중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운송이었는데 운송은 어떻다? 컨테이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국제 택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통관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다? 아이템 소싱이 남아있는 거죠. 자, 코로나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내가 한국에 시장조사하러 한번 가볼까? 혹은 한국에 있는 저도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독일로 시장조사를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 나가죠. 자이든 타이든 못 나가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아이템 소싱을 해라는 얘기냐? 자, 그것 또한 뭘로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템 소싱을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주로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과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국가들이 일본과 중국과 태국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태국이 있는데 현재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건 수입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이란 나라가 온라인이 아직까지 크게 발전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매라고 하는 이런 B2B 시스템이 예전에는 남대문, 동대문, 화곡동 시장,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뭘로 들어와 있다? 온라인 오너클랜이나 도매국과 같은 온라인 도매 마켓플레이스로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금은 이런 도매나 유통의 시스템들이 온라인 쪽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태국 시장은 약간 조금 배제한 상태로 지금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물건 수입이 이루어지고 시장 조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시장을 이해하기 전에 각 나라의 도매 시장 그리고 각 나라의 유통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입니다.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죠. 전 세계 공산품, 전 세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의 70%를 중국이라는 나라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든 간에 주변을 한번 싹 훑어보십시오. 욕실, 주방, 거실, 내방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물 제품, 플라스틱 제품, 스테인리스 제품을 뒤집어서 원산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마 70% 정도는 뭐라고 찍혀 있을까요? Made in China라고 하는 중국 생산품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혹시 중국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상해에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EU 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시티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약 한 10년 정도 전부터 막대한 자본과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소상품의 전문 도매 시장으로 육성시킨 곳이 바로 이 EU라고 하는 곳입니다. 살짝 보이는 이 건물 하나 보이시죠? 이런 건물이 총 몇 개가 있냐 하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건물의 모든 부분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옆에 이 똑같은 사이즈의 건물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대륙의 중국이 엄청 크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규모가 큰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 중국 EU 시장을 간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막 열심히 걸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건물이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곳까지 전부 다 EU 시장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건물이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 5개라고 해서 한 개 건물이 달랑 건물 하나가 아니고 또 다리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 개수로 따지자 그러면 몇십 개의 건물이 시장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EU 시장입니다. 제가 이 EU 시장을 걸어서
걸어서 1층부터 보통 4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걸어서 모든 상점들을 한번 다 둘러본다고 했을 때 들어가서 물건 구매도 하지 않을 거고요. 무역 거래 상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가게 앞을 한번 지나만 간다는 생각으로 이웃시장에 입점해 있는 모든 가게들을 한번 지나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륙입니다. 엄청 규모가 큽니다. 자, 제가 아침 9시에 호텔에 나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걸어 다니고요. 1시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고 또 1시부터 어떻게 5시까지 시장을 돌아다니면 하루에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전부 훑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3일?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30일을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해서 30일을 걸어야지만 이 시장을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중국의 이웃시장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공산품의 70%, 6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여기에 가보시면 중국인들 뿐만 아니고 저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아랍인들, 유럽인들, 아프리카인들, 남미인들, 전 세계 무역 상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자국에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중국 시장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 시장입니다. 자, 근데 일본은 시장의 모습보다는 뭔가 많은 설명들이 있죠. 자, 무역 거래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국가 간의 특징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수적이고 그리고 매뉴얼 사회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회라고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일본에서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사람들이 한국말로 흔히 유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모든 게 매뉴얼대로 딱딱딱딱딱 움직이는 사회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화곡동, 우리나라 남대문, 우리나라 동대문만 하더라도 도매시장 들어갈 때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내가 물건 매입할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내 명함 하나만 있으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 이웃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격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 물건 가격 물어보고 MOQ라고 합니다. 최소 주문 수량을 물어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돈만 주면 물건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본 동경과 오사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도매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도매시장들의 특징은 뭐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로 움직이는 도매상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당장 방문을 해서 물건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일단 나에 대한 조건과 서류를 다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회원카드를 발급을 받아야지만 출입도 가능하고 물건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 명함, 그리고 점포. 점포라고 하는 건 온라인 매장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가능합니다. 내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은 일본 현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필리핀이면 필리핀, 각국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그리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 내가 자국에서 쓰고 있는 명함, 그리고 내가 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에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해야지만 일본 현지 도매상들이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당히 까탈스럽죠. 까탈스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동경이나 오사카 지역에 이런 도매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도시에.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잘 챙겨서 들어가 보시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물건을 보고 가격 비교를 하고 그리고 상품을 수입해서 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자, 참고로 여기는 저희 회사가 지금 수입하는 아이템이 나중에 제 소개 자료를 보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는 아이템이 약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저희들은 주로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임의용, 뷰티, 레저 관련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국내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 600여 가지가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저희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쿠팡 이런 곳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곳에 판매하는 소매점들이나 국내에서 이런 물건들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하나를 쭉 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제품들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겠습니까?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납품해주는 일을 한다. 아까 기억나시죠? 유통의 피라미드에서 소비자 바로 위에 있는 소매상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그 위에서 제조나 무역을 해서 물건을 소매상들에게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로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 중국 이웃시장에 가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예약하고 4박 5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가서 물건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사이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 서두에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기억나시나요? 알리바바가 한 7위인가 6위인가 아마 했었을 겁니다. 중국의 마윈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곳이 타오바오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소매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도매 사이트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지금 이웃시장, 광저우시장, 심천 이런 도매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도매업을 하고 있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다 팔아놓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그 수많은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 상인들, 그 공장들, 중국의 도매 여상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판매 전략을 세웠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사이트에 중국에 있는 모든 도매상들, 공장들이 다 입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매 가격이 딱 나와 계시죠. 자,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지금 중국 현지 가격이 3.3위안입니다. 여러분들 알리바바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딱 뜨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3.3위안이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 환율 계산으로 해보면 우리나라 한화 기준으로 약 얼마? 600원이 안 되는 돈, 600원, 우리나라 돈 1000원이 미국 달러,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이 물건을 중국에서 도매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00원이 채 안 되는 물건을 우리나라로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겠죠? 보통 국내로 수입을 할 때 관세, 부가세, 그리고 물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물류 비용과 관세, 부가세가 총 현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두세요. 40%에서 약 한 50% 정도만 플러스하면 국내 통관까지 해서 유통할 수 있는 수입 물품으로 딱 도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40%에서 50% 정도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도착하는 가격은 1000원이 안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달러가 채 안 되는 기준으로 그 나라에 도착을 하겠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제일 싸다고 하는 온라인에서 지금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다? 2,000원 이상씩, 3,000원대 이상으로 물건이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을 해서 마진율이 2배 혹은 3배까지도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제가 수입하는 아이템의 가장 일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세요. 중국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도매 사이트가 있는 곳은 그곳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매 사이트가 없는 곳은 소매 사이트를 보셔도 됩니다. 소매 사이트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격과 현지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한국에서 얼마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지, 혹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얼마에 또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물류비와 관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국가마다 관세율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현지 가격에서 40에서 한 50% 정도만 더하면 국내에 딱 도착하는 가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한국을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일본을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온라인 사이트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가 됐든 내가 실질적인 시장 조사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내가 찾았는데 한국까지 운송 그리고 통과는 실제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가 또 답답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든 그리고 뭐 태국에 있는 기업들이든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을 보내줘야지만 국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세한 공장들이나 영세한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누구나 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이라고 하는 종목만 추가시키면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무역 업무를 보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중간에 누구를 끼냐 하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보통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은 찾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독일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역 에이전트라고 검색을 하시더라도 중간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대신 수출 보내주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하는 거.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죠. 중국으로 따지면 알리바바닷컴, 1688.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우리가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매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오너클랜이나 도매국과 같은 도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외 거래처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한다? 통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내가 물건을 결제할 돈을 싸질머지고 한다든지 혹은 또 어떻게 외환 송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신환 송금이라고 해외 TT 송금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신용장 개설. 이 어려운 무역 용어가 들어가는 결제 방식들이 있지만 요즘은 어떤 결제 방식을 또 주로 많이 이용할까요? 온라인 결제 방식. 페이팔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외 간의 환율이 다 외환 기준이 다른 국가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이 또 있겠죠. 이런 페이팔 결제 방식을 통해서 전자결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물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수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컨테이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이 소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국제 특송이나 국제 택배를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물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쉽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트를 찾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역 에이전트를 찾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제를 하면서도 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을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찾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에이전트나 무역 대행회사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포인트는 뭐다? 내가 이 나라에 있지만 지금 당장 컴퓨터를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래들도 이런 무역 거래들도 모든 게 온라인상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들은 꼭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간에 무조건 나는 이 나라에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해야 돼. 혹은 한국에 있는 물건을 무조건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야 돼.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물건을 간편하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반대로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매나 혹은 대한민국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내가 직접 소싱해서 중국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저 도매 1688 알리바바닷컴이라고 하는 도매 사이트가 단순히 해외 바이어만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 현지 내수에서 도매를 하는 업체들, 소매상들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30억 인구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든 국내로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딱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 가게를 열어놓고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팜플렛이나 브로셔나 샘플을 챙겨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뭘 하는 거? 직접 내가 대면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물건 판매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국내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오픈마켓, 해외에 있는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나 일본의 라쿠텐이나 중국의 타오바오나 우리나라에 있는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오픈마켓에 내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방식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그 밑에 B2B 위탁 판매. 내가 물건을 수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 나는 물건을 수입을 해서 그 나라에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뿌려주는 도매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SNS 공동구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가 유행입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 상품을 등록하고 거기에서 나의 팔로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픈마켓이라든지 기존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매출 신고가 들어가고 세금 관리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원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하는 곳입니까?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관련 문제에 엮이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내가 영리 목적으로 수익의 목적으로 SNS에서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에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그리고 한국이면 한국, 한국의 정확한 사업자들의 세무 관련 부분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수입 및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역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 아이템 찾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결제 부분이라든지 운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럼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까? 방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무역 에이전트나 무역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행해주는 회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태국에서 태국어도 할 줄 아실 거고 태국의 시장 상황도 아실 거고 태국의 법률적인 부분들도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태국과 무역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대행을 대신해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이런 무역 대행 회사 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독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매 사이트라든지 이런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뭐 기껏 해봤자 아마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다? 독일에 알고 있는 수입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줄래? 하면 그 사람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시장 조사를 해주고 물건 단가를 확인해주고 저희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무역은 큰 기업들만 하는 거야, 큰 규모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역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아이템을 찾아내고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의 노하우입니다. 자, 보세요. 이왕 무역을 할 거고 내가 이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잘 되는 아이템, 잘 팔리는 아이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유행이라고 했는데 뛰어들어 봤더니 제가 사실은 막차였어요. 이미 다 돈 벌 사람들은 돈 벌고 저는 이제 마지막 차를 타고 손해만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곳은 시장이 개척되어 있지 않아서 그 누구도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도 누구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되겠죠. 자,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예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과 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무조건 내 느낌과 나의 센스를 가지고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을 구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천부적인 센스와 감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모든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일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 동포분들이지만 대한민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다는 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업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자국의 제대로 된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는 줄 아세요?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단순히 검색 기능뿐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든 걸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포털 사이트입니다. 자, 볼까요?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뭡니까? 구글이 있습니다. 자, 이웃나라,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선진국, 일본을 가볼까요? 일본에 혹시 살고 계시는 분, 포털 사이트 뭐 쓰시나요? 그렇죠. 야후 재팬을 씁니다. 혹은 구글을 씁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가 없습니다. 야후 재팬, 우리 야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10년 전에 우리가 쓰다가 이미 뒤처진 포털 사이트는 일본은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중국은 뭘 씁니까? 중국은 바이두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으로 가볼까요? 프랑스 포털 사이트 뭐 씁니까?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털 사이트 뭐 씁니까? 대부분 뭐 씁니까? 구글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국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약 5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정도.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만 이런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구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가 네이버, 구글 뭐 할 때 씁니까?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살 때, 검색할 때, 혹은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검색할 때만 검색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그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광고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이 또 연관된 정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지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네이버와 구글의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뭘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마스크 제조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대요. 초창기에 기억나시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풍기현상이었죠. 그래서 마스크가 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마스크 공장으로 다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유통하려고 다 뛰어든 겁니다. 돈 번 사람들 있죠. 누구?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옵니다. 일회용 마스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PC와 모바일에서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또 연관된 키워드를 검색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쫙 제공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일회용 마스크 어떻습니까?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검색을 한다는 이유는 뭐다?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 잠재 수요 고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회용 마스크 시장이 이 정도로 큰 시장이구나. 이 정도의 규모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일회용 마스크라고 검색을 했을 때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뜹니다. 제일 위에
네이버 쇼핑 일회용 마스크 옆에 총 몇 명이 물건을 팔고 있는지 보이시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거죠. 마스크라고 하는 걸 찾는 수요층도 많지만 공급도 이만큼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소비자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판매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메인으로 올라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하다가 절대 손대지 않는 사업 아이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당연히 수요가 많겠지만 공급도 그만큼 많고 공급 시장에서 경쟁도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블루오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레드오션인 거예요. 이미 치열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은 저희들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을 찾느냐? 저희가 수입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갈이 마우스피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뭡니까? 이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검색량을 또 보겠습니다. 마스크만큼은 안 되지만 이갈이 마우스피스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제품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필요해 본 적도 없는데 의외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찾고 있구나. 이런 제품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네이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아이템을 뭘로 잡을까요? 이갈이 마우스피스라고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들은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왜? 판매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을 유혹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다시 가볼까요? 일회용 마스크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시장이 큰 건 맞지만 공급하는 사람도 이만큼 많고 그리고 마스크는 딱 특성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KF94, KF80 아니면 일회용 일반적인 마스크. 더 이상 기능이 추가될 것도 없고 가격 말고는 내가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아이템들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 지금까지 사업해서 아이템을 잘 찾는 걸 보니까 정말 그냥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시장 돌아가는 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본인의 센스와 감과 시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네이버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내가 예측하고 이 시장에 내가 끼어들었을 때 경쟁 강도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또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분석도 내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에서 다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고 뭐만 한다?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강의 앞에 제가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본과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럼 저는 지금 1시간 반 동안 뭘 해드렸습니까? 계속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 열심히 돈 안 되는 아이템 찾고 있을 때 돈 되는 아이템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남들 열심히 해외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시장 조사하지 하고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노동력의 질을 계속 높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본금만 투자해서 도전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검색량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들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무료로 다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데이터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연령대 20대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 30대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남자가 많이 찾는 제품인지 여자가 많이 찾는 제품인지, 그리고 상업성인 제품인지 정보성인 제품인지 이런 정보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제품이 20대 구매층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20대를 겨냥으로 한 마케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비중도 나오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를 구성할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품 페이지 구성, 남자들이 좋아하는 상품 페이지 구성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또 상업성인 키워드와 정보성인 키워드는 어떻게 나누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이가리 마우스 피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겠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업성 키워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안 가는 방법, 코 안 고는 방법, 그리고 마스크 오래 쓰는 방법, 이건 뭘까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고 뭐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키워드를 또 분석해 보시면 상업성 키워드보다는 정보성 키워드로 아마 그래프가 더 많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전에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 해외에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 지인입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마켓이라고 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 한국 기준으로 약 한 60억 이상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더라도 그 규모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는 뭐다? 일본에 있는 화장품이나 약을 한국으로 직접 구매 대행 형식으로 배송해주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제품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이나 화장품처럼 외국인들이 수입을 하거나 통관을 하기 어려운 제품들만 딱딱딱 골라서 그런 제품만 전문적으로 구매 대행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과자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상대방 국가에서 수입하기가 까다롭거나 통관하기가 까다롭거나 하는 제품들만 선점해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구매 대행업의 경쟁력,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구매 대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구매 대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구매 대행들은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사서 바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수출입을 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택배로 들어가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및 유행에 빠른 대응. 이 말은 뭡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 제가 아무리 유행에 민감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시장을 잘 안다 하더라도 현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만큼 빨리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의 유행을 딱 캐치해서 우리나라에 먼저 소개를 해준다든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의 유행을 먼저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대응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제가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눈꽃 빙수라고 하는 게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프랜차이즈들도 몇 군데 있죠. 한국에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저거 분명히 오래 가진 못할 건데, 유행이 오래 가진 못할 건데 저걸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다른 나라로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태국에다가 저희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3호점까지 체인점을 늘렸다가 지금은 이제 저게 유행이 또 됐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태국에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태국 방콕 시암에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3호점까지 오픈을 하고, 그런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저게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비슷한 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리를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문화나 컨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해외 앞선 트렌드를 벤치마킹하라. 여러분들이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진화된 컨텐츠나 아이템들을 그 누구보다 빨리 잡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전문가의 지원을 활용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소국입니다. 조그마한 소국에서 지금 경제력 순위로 따졌을 때 세계 10위에서 11위 정도 하거든요.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국내 내수 시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부터 무역과 수출과 해외 간의 거래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부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이 교육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다 교육을 제공받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있죠. 온라인을 활용해서 전 세계 시장 조사, 코로나 혹은 코로나 이전에는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비행값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시간 투자하기에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나라에 앉아 있더라도 혹은 저처럼 한국에 앉아 있더라도 전 세계 어디든지 못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